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시어머니 관련해서 사연을 많이 보내시던데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게 돼서 그런지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나 괴롭힘을 당한 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더라도 시어머니 관련된 이야기에는 공감을 잘 하지 못했죠. 다만 다른 사람으로 시집살이나 시댁 괴롭힘에 대해 공감하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원래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연관시켜 만들어낸 말인데 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일정 숫자의 또라이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바뀌어서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 집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께서 좋은 분이시니까 시누이가 난리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누이가 말이죠. 저희 시누이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며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저는 남편과는 전혀 문제 없이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지금도 서로 걱정시키는 일 없이 부부싸움도 별로 없고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죠. 그런 제가 결혼하고서부터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일찍이 결혼한 시누이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순진한 자기 동생을 꼬신 여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더라고요. 결혼 전 아직 뭘 모르던 저는 원래 시누이들은 다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그저 시누이에게 조심하고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 앞으로 한 가족이 되고 제가 형님으로 불러야 하니 아랫사람인 제가 참아야 한다 싶었죠. 어차피 시집간 시누이니까 결혼하게 되면 볼 일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상견례까지 마치고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당시에 저는 청첩장이 나와서 결혼 준비하며 주변에 청첩장을 돌리느라 매일 약속이 있다시피 하며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어제 누굴 만났었는지 깜빡할 만큼 바쁜 나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비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하시며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웬 남자와 팔짱을 끼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걸 시누이가 봤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게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고 갑자기 파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저를 단단히 오해하고 계셨고 결국 어른들 사이의 일로 번지게 되면서 일이 너무 커지게 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나윤이 네가 바람이라니? 저 진짜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제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훈 씨도 저 믿고 있고요. 우리야 당연히 너를 믿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니 뭐라고 해야 할... 아무튼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하니까 날 박자마자 네가 직접 찾아가서 잘 설명해 보렴. 뒤늦게 그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저는 내가 도대체 누구랑 있었다가 오해를 사게 된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애초에 저는 가깝게 지내는 남자 지인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릴 지인들도 동성 친구들이 훨씬 많았고 어쩌다 남자 지인들이 있는 자리는 다 같이 여럿이 모였기 때문에
뭐 별달리 오해를 사거나 할 일도 없었죠. 그런 제가 웬 남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야밤에 술집을 갔다고 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 겁니다. 결국 밤새 고민만 하던 저는 다음날 예비시댁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신우이의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람이 참 뻔뻔하네. 우리 기훈이는 자기 여자친구가 순진하고 착한 줄만 알던데 어디서 그렇게 남자들 후리고 다니는 재주가 있었어? 겁도 없이 상견례까지 다 한 와중에 외간 남자랑 술을 마시고 다녀? 그 늦은 밤에 대체 남자랑 단둘이 뭐하고 다닌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랑 술집에 갔다는 건지 제가 전혀 기억이 없어서요. 혹시 저를 보셨다는 그날이 며칠인지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얘 뻔뻔한 것 좀 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런 일이 하도 자주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지? 아니면 이제 와서 증거 없다고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요. 너 바람핀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지금 발뺌하겠다는 거야? 엄마, 얘 진짜 보통 아니야. 이런 애 말 들어봐서 뭐해? 그냥 바로 파혼시켜. 아니 누나, 나윤이 정말 그럴 사람 아니야. 누나가 뭔가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기훈이 너도 정신 차려.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뒤통수 맞는다. 발뺌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증거까지 다 들고 있다고. 자, 네가 남자랑 술집 들어가는 거 여기 찍혀있지? 신우이가 증거라며 사진을 들이밀었는데 그 속에는 분명 제가 있더라고요. 신우이 말처럼 제가 웬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왜? 이렇게 떡하니 증거까지 있으니까 너도 더 모르는 척은 못하겠니? 그래서 이젠 무슨 변명하려고? 뭐 이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게? 팔짱을 끼고 있어서 오해를 샀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진 속의 남자 저희 사촌 오빠예요. 당연히 지금 생각하시는 사이도 아니죠. 어머, 그랬어? 어쩐지 새아가가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아휴,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오해를 할 뻔했네. 뭐? 사촌 오빠? 얘가 무슨 소리라고 있어? 저희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오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촌 오빠가 친오빠와 다름이 없는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요. 너무 가까워 보여서 오해를 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변명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사촌끼리 팔짱을 끼고 같이 술집을 가? 누나 이제 그만 좀 해. 그 술집 형님이 하시는 곳이야. 나랑 나연이랑 같이 간 적도 있고. 나연이가 바람을 피니 뭐니 하더니 결국 이거야? 그러게 내 말 안 믿고 그렇게 난리 피우더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지금 저 말을 다 믿어?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사촌이라고 별 사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어? 나는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너 솔직히 말해봐. 사촌 사이라고 의심 피하고 뒤에서 괜히 딴짓하는 거 아니야? 아니 누나,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장 잘 알아. 사촌 오빠라고 해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오해 살 일이야? 그럼 누나랑 나도 밖에서는 내외하며 지내야 해? 그래, 새아가가 아니라는데 기현이 너도 이제 그만해라. 새아가, 오해해서 미안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기분 풀어라, 응?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결혼 전에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에요. 그럼 이제 오해 풀렸으니까 누나도 그만하고 나윤이한테 사과해줘. 사과는 무슨 사과? 애초에 오해 살 짓 하고 다닌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사과 못해.
다행히 제 잘못이 없다는 걸 밝히고 실에게 오해를 풀 수 있었지만 이를 그렇게 키운 시누이에게서 사과의 말은 일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엄한 사람을 불륜녀로 둔갑시키고 사촌 간의 사이까지 음해하더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 후로도 제가 싹수가 노랗다고 하거나 느낌이 안 좋다느니 하면서 시어머니께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의 말을 듣지 않으셨지만요. 그 일로 상처도 받고 화도 많이 났지만 남편이 그만큼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를 했기에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고 용서도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부부가 되며 저와 시누이도 가족이 됐지만 그 후로도 시누이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고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시누이에게 그런 식으로 호되게 당한 탓에 시누이를 못마땅해 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시누이를 피하고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았지만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제가 남자들한테 꼬리를 친다는 말을 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올케는 참 여전하네. 그렇게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요? 뭐긴 뭐야. 남자들한테 꼬리 좀 그만 치라 이거지. 결혼 전부터 알아봤지만 올케는 참 남자들한테 친근한 것 같아. 남자들 앞에서 왜 그렇게 웃고 다녀? 그렇게 해서 또 누구 꼬시려고? 올케 이러고 다니는 거 우리 기훈이는 알아?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택배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그게 전부 제가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라며 저를 남자의 환장에 당장이라도 바람필 여자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우 때문에 저는 신우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그 때문이었는지 당시 임신 초기였던 저는 얼마 안 가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유산을 하면서 하혈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저는 며칠간 병원 신세까지 지며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유산하게 된 충격이 컸던 저는 괜히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던 시누이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 유산이 시누이 탓이라는 증거도 없고 꼭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시누이 때문에 괜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고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됐죠. 유산 후 충격이 컸던 저는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줬고 저는 남편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복이 돼가던 중 이번엔 시누이 내에서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시누이 남편인 제 시매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에 저와 남편은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시누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유산을 한 뒤로 일부러 시누이를 더 피하느라 저도 시누이를 다시 보게 된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일로 만나게 되니 저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시누이와는 늘 으르렁거리는 사이였고 시누이에게 좋은 감정이라고는 없던 저였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넬 수밖에 없었죠. 형님,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울 테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려야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미운 시누이라고 해도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 시누이가 제게 도움을 구하려나 싶었는데 시누이가 시매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조카와 함께 찾아와
앞으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안에 눌러앉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는 말에 저는 차마 거절도 못하고 시누이를 집으로 들여야 했어요. 그렇게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온 시누이는 그 후로 제게 조카인 혜빈이를 맡기고 집에 잘 있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껄끄러운 시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바에는 시누이가 집을 비우는 게 나았지만 시누이가 나간 뒤 시누이가 내다 놓은 빨래며 청소며 시누이 대신 혜빈이까지 챙겨야 하는 저는 쉴 틈이 없었죠. 시누이가 저희 집에 얹혀 지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게 일을 떠넘기는 바람에 저는 뒤늦게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나도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는 건데 괜한 일까지 떠맡게 되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제가 먼저 돕겠다고 한 탓에 저는 시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남편 잃고 충격을 받았을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 불평이 생겨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누이와 같이 지내게 된 뒤로 시누이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누이는 분명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었는데 일을 나간다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는 늘 술에 취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거나 저한테 딸을 맡겨두고 딸 걱정도 없이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말로는 늦은 나이에 취업해서 회사 눈치 보는 바람에 억지로 하기 싫은 회식 자리를 해야 해서 그런 거라며 말을 했지만 무슨 회사 회식이 그렇게나 잦은 건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외박 역시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다가 찜질방에서 자고 오는 거라 했지만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던 탓에 솔직히 그 말이 완전히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점들이 이상한 듯 했지만 시누이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누나, 정말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맨날 외박을 시키고 무슨 회식을 그렇게 자주 해? 거기 제대로 된 회사 맞아?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놀고 싶어서 집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훈이 너까지 왜 그러니 정말? 네 형부 그렇게 되고 나도 내 딸 데리고 혼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너희 집에 얹혀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너까지 이러면 누나 정말 힘들어.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그냥 확 그 사람 따라가 버릴까 그런 생각한다고. 알았어 누나. 내가 미안해. 더 안 물어볼 테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저희가 뭘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을 떠난 시매부와 불쌍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의심하는 낌새를 보이면 죽어버리겠다며 저희 말문을 막는 탓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저렇게 힘든 사람한테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하는 데다가 뒤늦게 시작하게 된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았겠다 싶었죠. 저야 아직 자식도 없고 남편이 있으니 그런 시누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라도 시누이를 의심했던 것을 자책하며 시누이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여전히 집안일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를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시집살이를 시켜도 시누이를 불쌍하게 여기며 꾹 참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늦어 남아있는 집안일을 마무리한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그런데 혜빈이가 방 밖으로 나와서는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혜빈이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죠. 혜빈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늦게 와서 그래? 너 연락 못 받았나 보다. 엄마 오늘 일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연락 왔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혹시 외숙모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 네.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고 제 방에 가서 말하면 안 될까요? 오늘 낮까지만 해도 어두운 모습 하나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던 혜빈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별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나이 또래들이 하고 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말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자신의 입을 떼지 못하는 혜빈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 관계? 아니면 좋아하는 남학생이라도 생긴 거야? 아닌가?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나? 혹시 심각한 이야기니? 그건 아니고 제가 외숙모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하는 이야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저 외숙모가 제 엄마가 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외숙모랑 외삼촌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 열심히 할게요. 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혜빈이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물론 평소 딸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누이 대신 제가 혜빈이 친엄마처럼 하나하나 챙기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혜빈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렸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저학년도 아닌 혜빈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당황스러웠고 또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왜 혜빈이 나이 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무조건 내 편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날 낳아준 가장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야 할 나이의 혜빈이가 시누이를 부정하고 저에게 엄마가 돼달라고 하니 혜빈이에 대한 시누이의 무관심을 아이도 느꼈나 싶어 충격을 받았죠. 혜빈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그 이유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혜빈이 가슴에 시누이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가 생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혜빈이 엄마가 아빠를 잃고 자신 역시 누굴 챙길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혜빈이 너와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버느라 신경을 못 쓰는 거니 엄마를 이해해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혜빈이를 다독여 주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를 물어보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혜빈이 입에서 듣게 됐습니다. 혜빈아, 왜 외숙모가 혜빈이 엄마가 돼줬으면 싶어? 엄마가 너무 바빠서 혜빈이한테 관심을 못 쓰는 게 서운해서 그래? 엄마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가 저한테 관심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외숙모랑 외삼촌은 저한테 관심 많잖아요. 또 저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만 괜찮다고 한다면 정말 착하고 좋은 딸이 되고 싶어요. 엄마 따라가지 않고 외숙모 외삼촌과 살고 싶어요. 혜빈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거 아닌데. 어른들 세계가 워낙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혜빈이 엄마가 혜빈이를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왜 밖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겠어? 전부 혜빈이 위해서지. 혜빈이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혜빈이가 오해 안 했으면 하는데. 저희 엄마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데. 응? 혜빈아 방금 뭐라고 했어? 저희 엄마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라고요. 외숙모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래 혜빈아.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랬는데 실은 우리 엄마 일하러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다닐지 몰라도 저녁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오늘처럼 밖에서 밤새고 들어오는 거 전부 만나고 있는 남자랑 같이 있느라 그러는 거라고요. 혜빈아, 네가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 보고 너 혼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원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 직원들과 자주 부딪히거든? 외숙모도 회사 다닐 때는 남자 직원들이랑 일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어. 이성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보니까. 왜 혜빈이도 같은 반 남자친구들이랑 잘 지내잖아. 그렇지? 네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알고 있었다고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부터 엄마는 지금 그 아저씨 만나고 있었어요. 외숙모 외삼촌 앞에서는 조심하고 있지만 제 앞에선 지금도 그 아저씨 이야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외숙모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혜빈이의 반응을 보니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이가 예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혜빈이가 뭘 보고 이러는 건가? 만약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혜빈이가 저에게 뭘 하나 건넸어요.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휴대폰이었죠. 휴대폰? 이게 혜빈이 네가 말한 그 물건이야? 네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물건? 네, 아빠 폰인데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패턴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혜빈이가 준 휴대폰 속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볼 수 있었죠. 신우이가 아주 예전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심해부가 사고를 당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는 지금까지 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혜빈이 말처럼 심해부도 신우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지만 말이죠. 심해부 휴대폰에는 신우이의 외도 관련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메시지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신우이와 바람을 피고 있던 남자와 통화한 내역도 있었죠.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그리고 올리고 난 이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매번 남자 문제를 가지고 저보고 바람 피고 있다니, 남자에게 관심이 많다니 이런 소리하며 저를 해픈 여자로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말이죠. 괘씸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제가 신우이에게 괴롭힘을 당해 가지게 된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심해부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어린 혜빈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만들었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이 앞에서 그 남자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이었죠. 그 모든 상황들이 혜빈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심해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혜빈이에게 언제 또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엄마라는 사람이 주고 있었으니 혜빈이가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엄마가 돼달라는 말을 했겠죠. 만약 혜빈이가 저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당시 옆에 신우이가 있었더라면 바로 머리채 잡고 얼굴이든 몸이든 쥐어뜯었을 겁니다. 신우이가 당장 제 눈앞에 없는 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열불이 터지는 제 심정을 그때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앞에 혜빈이가 있었으니까요.
우선은 이제까지 혼자서 많이 불안해했을 혜빈이를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꽉 안아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와 남편이 혜빈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죠. 그제서야 혜빈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제 품에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무서워도 불안해도 참고 있었을 눈물을 그날 제 품에서 다 쏟아냈죠. 제 품에서 한참 동안 울고 있던 혜빈이를 진정시키고 난 뒤 혜빈이가 잠든 모습까지 본 뒤에야 저는 방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됐죠. 혜빈이가 해준 말들과 심해부 휴대폰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신우이의 외도를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는 혜빈이 말밖에 없었고 그건 얼마든지 신우이가 거짓말로 변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들을 당장 남편과 시댁에 말을 하려다 참기로 하고 제가 직접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신우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모든 걸 터뜨리자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의 외도를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뒤를 쫓게 됐습니다. 사실 겁이 조금 나기도 했어요. 이 신우이 성격이 워낙 불같고 괴팍하다 보니 어설프게 뒤를 쫓았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뒤를 쫓는 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뒤를 쫓고 난 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 들었죠. 신우이의 뒤를 쫓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밟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신우이는 집 밖을 나가서는 거침없이 행동했으니까요. 혜빈이가 말한 것처럼 낮에는 다니고 있던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고 저녁이 돼 퇴근을 하서는 역시 회사에서 퇴근한 상간남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퇴근을 하고서 하루도 빠짐없이 상간남과 만나는 신우이 덕분에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신우이가 머물고 있는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상간남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녹취하자 싶었죠. 그 증거 수집 역시 제가 신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덕분에 별탈 없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건지 집에 아무도 없을 땐 간도 크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계의 깊이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녹음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해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신우이가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온 이유를 말이죠. 혜빈이에게 신우이가 예전처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건 있었어요. 심해부가 없으니 어린 혜빈이를 두고 집을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기 힘들어 저희 부부에게 혜빈이를 맡기려고 왔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까지 만나고 있는 그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기 위해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신우이와 바람을 피고 있는 그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그런데 각자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은 지금의 만남을 단순히 외도로서 끝내려 하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거예요. 또 신우이에게는 심해부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만나고 있는 상간남과 가정을 꾸리는데 더 쉬워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간남이었습니다. 경철 씨 말했어? 오늘 그 여자한테 말했다고 했잖아. 미안. 그게 하필 오늘 장인어른이 집으로 찾아와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놈의 장인이 또 자기가 나랑 우리 집 도와준 걸 운운한 탓에 이혼 이야기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당신도 내 사정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줘. 미안한데 지금 내가 이혼하자고 말하면 장인어른이 지금까지 우리 집이랑 나한테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여러 방법 생각해보고 있거든? 남자 하나 섭외해서 그 사람 바람피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고, 취미를 술이나 도박 쪽으로 붙이게 해볼 생각도 하고 있어. 하여튼 뭐든 그 여자한테 문제가 될 만한 쪽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미안해, 기은아. 아니야. 내가 경철씨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괜히 나 때문에 일 그르치면 안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내 쪽에 도움을 많이 받은 듯해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장인 되는 사람에게 받았던 금전적인 도움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신우이의 말을 듣게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경철 씨도 알다시피 나 전 남편과 있을 때보다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알잖아. 동생네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고 아마 시간이 더 오래 지나도 모를 거야. 내가 혜빈이한테 입단속도 매일 주고 있으니까 말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나도 있어. 혜빈이가 자기 외숙모 잘 따르긴 하는데 아직 이 집에 살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마음을 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혜빈이가 좀 더 이 집에 머물면서 마음도 주고 이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철 씨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고마워, 기은아. 그런데 혜빈이가 기현이 네 동생네 살고 싶어 한다고 너희 동생이 받아주려고 할까? 아무리 누나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혹시 지금처럼 자신들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상황이 안 된다고 해야지. 일하는 곳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한다고 하거나 내 벌이가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없다고 울고불며 최대한 불쌍한 여자가 돼서 하소연해야지. 정 안 되면 내가 정신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내 동생이나 올케가 먼저 나랑 혜빈이를 떼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혜빈이 떼놓을 자신은 있어. 물론 입양까지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다 클 때까지 데리고 있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동생네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들한테 애틋한 감정이 있거든. 애초에 내가 여기로 들어온 것도 그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아마 내가 생각한 대로 혜빈이 자신들이 돌봐주려고 할 거야.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혜빈이와 함께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혜빈이를 저희에게 맡기려고 했던 거였죠. 아니, 맡긴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신우이의 의도를 정확히 말하자면 혜빈이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간남과 완전히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혜빈이는 전 남편인 심해부의 흔적이 됐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혜빈이를 맡아서 키우게 하려고 말이죠. 만약 제가 이 대화 내용을 몰랐더라면 또 혜빈이가 저에게 신우이의 외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와 남편은 신우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행동을 했을 겁니다. 도저히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해서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거기다 정 안 되면 미친 사람인 척 한다는데 말이죠. 그 경악할 만한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신우이가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생각을 해요? 자신의 배로 낳고 자신의 10년 가까이 키워온 자식을 말이죠. 거기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아하니 심해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신우이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해부의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슬퍼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머릿속으로 딸 혜빈이를 어떻게 떼어놓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간남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남편의 죽음이든 자신이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면서 말이죠. 또 이 여자가 저희에게 찾아온 것도 의도적이라는 걸 알게 되니 당장 가둬다가 때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유산을 하고 힘들어 한다는 걸,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 있다는 걸 이용하려고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을 것 같았고 신우이의 파렴치한 모습을 가족들 모두에게 보여줄 증거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신우이의 실체를 밝히게 됐죠. 신우이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혜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자신의 엄마가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혜빈이었지만 더 이상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실체를 밝히는 그날 친구들과 1박 2일간 체험학습을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족들에게 말할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기 전에 신우이가 회사 일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그것도 보험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일을 보러 간다고 하니 느낌이 왔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상간남을 만나러 나간다는 느낌이 말이죠. 우선 신우이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옳게 미안한데 나 일 보러 가야 해서 나는 같이 식사 못할 것 같아. 맛있게들 먹어. 형님, 어차피 일하러 나가신다고 해도 식사는 하셔야 하잖아요. 밥 먹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 마련한 이유가 사실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만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 바쁘시면 어머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계세요. 할 말? 중요한 말이면 지금 나한테 알려주거나 나중에 연락 주면 안 될까? 내가 워낙 급한 일이라. 그리고 나 오늘 일 처리하느라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다녀올게.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 이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없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모든 걸 말해도 되겠지만 내일이면 혜빈이가 집으로 돌아올 텐데 만약 신우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일이 길어지며 혜빈이가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는 신우이의 자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간다고 하는 신우이의 팔을 제가 붙잡게 됐고 실랑이를 벌이게 됐죠. 안 돼요. 꼭 가족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말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옳게, 정말 왜 이래? 옳게 내 성격 몰라? 내가 우리 그이 죽고 나서 정신이 좀 없었더니 그새 내 성격 잊어버린 거야? 이건 놔! 팔 놓으라고! 돈 벌려고 일하러 나간다는데 옳게 왜 이래? 나 이러다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잘리게 되면 그땐 옳게가 책임질 거야? 혜빈이 옳게가 데리고 키우기라도 할 거냐고? 항상 혜빈이 방패막이로 세워서 말하지 마세요. 형님 혜빈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네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어? 네가 뭘 알고 있다고 내가 혜빈이를 생각한다 만다 지랄이야. 이게 미쳤나? 너 그렇게 혜빈이 생각하면 네가 혜빈이 데려가서 키워. 나 그 사람 떠나고 지금 내 한 목숨 부지하는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혜빈이 생각 많이 해주면서 키우라고. 너 아주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잖아. 혜빈이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우리한테 맡기려고 했었잖아.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신우이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네가 뭘 알아? 내가 내 남편 죽었을 때 슬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내가 왜 혜빈이를 너네 집에 맡겨? 내 딸을? 당황하지도 않네? 나 다 알아. 니년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고 혜빈이한테 뭘 비밀로 하라고 했고 이제까지 우리 집안 속여가며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절대 용서 못해. 너 같은 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신우이의 뻔뻔한 모습에 결국 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밝히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신우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뒤흔드는 저. 그런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풀려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신우. 그리고 그 난리통에 놀라 방에서 나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남편까지 섞여 난장판이 됐죠. 거기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이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시게 되며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네 집으로 도착하시자마자 며느리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광경을 보셨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며느리인 저와 신우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셨죠.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신우이의 실체에 대한 말을 소리쳤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윤아, 너 그 손 안 놔? 신우이 머리채를 왜 잡아? 여보, 진정 좀 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 좀 하라고.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 돼. 이 년 이것보다 더한 꼴이 돼도 할 말 없는 년이라고. 그러니까 못 놔. 이 년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전부 속이고 있었어. 이 년이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바람 피우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도 그 남자놈과 만나고 있었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이 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알아? 혜빈이 우리한테 맡기려는 거야. 내가 충격받지 말라고 맡긴다고 한 거지. 사실은 자기 새 살림 차리는데 걸리적거리는 혜빈이 버리려고 우리한테 온 거라고. 순간 저와 신우이를 말리던 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이 멈췄습니다. 그때를 틈타 저는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제가 직접 모은 신우이의 외도 증거들과 함께 혜빈이가 저에게 건네줬던 심해부의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신우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직접 확인하게 되셨고요. 그때까지 저에게 붙잡혀 있던 신우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야, 너 이거 안 나? 엄마, 기훈아, 그거 진짜 아니야. 전부 다 오해라고. 내가 무슨 바람을 펴. 우선 인연한테 내 머리 좀 놔보라고 해. 내가 전부 오해라는 걸 설명할 테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내 말 먼저 들으라고.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 앞에서 신우이 변명은 더 큰 분노와 화만 일으킬 뿐이었어요. 결국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있던 신우이는 그 상태 그대로 어머님의 매타작을 받아야 했죠. 저희 어머님께서 신우이 일이 떠오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뒤질나게 맞았어요. 40이 다 돼가는 성인, 그렇게 맞았다는 걸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만큼 말이죠. 남편 역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누나인 신우이에게 손찌검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그 상간남 집안으로 찾아가 상간남 아내분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죠. 그러다 보니 신우이 상간남이 바라지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하신 것까지는 상간남과 신우이가 원했을 텐데 아내분의 아버님께서 상간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걸 전부 다 받아내기로 하신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상간남이 하고 있는 사업의 기반이나 자본금 전부가 아내분의 아버님께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아주 재밌게 상황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간남이 태도를 바꾼 거죠. 아내분에게 용서를 구하며 실수였다고 신우이를 사랑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 상간남에게는 신우이와 함께할 미래보다는
경제적으로 보장된 삶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시누이와의 관계가 한순간의 불장난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간에 시누이는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시누이에게 등을 돌렸고 상간남은 돈을 쫓으러 시누이를 버렸죠. 또 상간남의 용서와 상관없이 이혼 소송을 한 아내분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심해부 부모님께서 이 일에 대해 아시게 되며 또 한 번 육체적인 곤욕을 당해야 했고요. 시누이에 대한 복수극은 그렇게 잘 해결됐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혜빈이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혜빈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시누이에게 있다 보니 저희가 시누이와 혜빈이를 떼어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혜빈이를 시누이와 같이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결국 시누이를 설득시켜 혜빈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시누이는 그 점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아이를 협상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죠. 참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혜빈이를 데리고 오려면 시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됐죠. 혜빈이가 엄마인 시누이를 신고한 거예요. 아동학대로 말이죠. 제가 아이가 없고 저희가 어릴 땐 이러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잘 잡혀져 있지 않아 몰랐는데 시누이가 했었던 행동들 모두 증명만 된다면 아동학대죄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며 정서적인 혼란과 괴롭힘이 증명이 됐을 때 말이죠. 시누이는 육체적인 폭력을 제외하곤 모든 게 증명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앞에다 두고 거리낌 없이 한 말이 워낙 많았잖아요. 아이 일에 관심도 없었고 또 그걸 목격한 목격자인 저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 혜빈이의 새로운 양육권자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혜빈이가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혜빈이의 또 다른 부모님이 되어주려고 최대한 자주 만나고 있어요. 혜빈이는 할머니 집과 저희 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어느 정도 받게 된 시누이에게는 딱히 더 할 말이 없고요. 우리 혜빈이한테 바라는 점을 적어볼게요.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 혜빈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 형태에서 자라고 있어 혼란스럽거나 힘든 점이 많겠지만 딱 지금처럼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지내며 멋지고 예쁜 성인으로 자라주길 바라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제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딸 건강하게만 태어나줬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